만약 한 나라의 군대가 자기 편 장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를 향해 총을 겨누기 시작했다면 그 정권은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떤 군대든 성공의 핵심에는 항상 하나의 단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규율입니다. 규율이 무너지는 순간 군대는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니라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무질서한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원래라면 전장을 통제하고 작전을 지휘해야 할 지휘관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머릿속에 그리는 러시아 군대의 이상적인 모습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러시아군의 규율은 일종의 자부심입니다. 푸틴은 자신의 병사들이 장교가 명령만 내리면 아무 말 없이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명령이 사실상 죽으러 가라는 말과 다름없어도 그들은 묵묵히 전진해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공상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지금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총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면서 안에서부터 붕괴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일으킨 전쟁의 복수를 꿈꾸는 쪽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군대 내부에서조차 푸틴에게 속았다고 느끼는 병사들이 자신들을 지옥으로 내몬 지휘관들에게 잔혹한 방식으로 되갚음을 시작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12월 4일자 기사에서 다룬 사례는 이런 흐름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군 내부에서 매우 불길한 새로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이 전쟁이 끝났을 때 러시아가 맞닥뜨릴 미래의 냉혹한 예고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포로 교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러시아 병사들이 교환 직후 다시 계약서를 쓰고 러시아군 복무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이 다시 최전선으로 나가겠다고 나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크렘린 입장에서는 충성심의 표시로 포장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재계약을 선택하는 이유는 푸틴이 바라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와 다시 싸우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사들의 진짜 목적은 자신들이 과거에 소속돼 있던 바로 그 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섬뜩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자신들을 고문하고 협박하고 죽음 같은 전선으로 밀어넣었던 러시아 지휘관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포로 교환으로 살아 돌아온 기회를 자신을 학대했던 장교들과 같은 부대에 다시 배치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로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대로 돌아간 뒤 그곳에서 집단 총격을 벌이고 지휘 체계를 잘라내는 처형식의 복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폭력은 크렘린이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종류의 혼돈입니다. 푸틴 정권은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밀어넣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와 그 병력들이 푸틴의 대의가 아니라 각자의 복수심과 분노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동시에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이런 얘기를 단순한 추측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적어도 한 건의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30일 우크라이나의 미디어 플랫폼 유나이티드24 미디어는 한 러시아 병사가 새로 계약을 맺은 뒤 자기 부대원 7명을 총으로 사살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 병사를 세르게이 야쿠셰프라고 지칭하며 러시아 당국이 그를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쿠셰프는 우크라이나와의 포로 교환을 통해 석방된 병사였습니다. 풀려난 뒤 그는 가장 먼저 러시아군과의 재계약을 택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가 자진해서 다시 계약을 맺겠다고 나서자 러시아 군 당국은 겉으로는 대단히 흡족해했을 것입니다. 푸틴의 명령에 또다시 몸을 내맡기겠다고 나선 충성스러운 병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그를 받아들였고 야쿠셰프는 러시아군 제69사단 산하 제83차량화 소총연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야쿠셰프는 전선 복귀를 위한 준비를 위해 카면카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다시 전장에 나갈 날을 기다리는 평범한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그 시점에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야쿠셰프는 지급받은 소총을 들고 기지에서 집단 총격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같은 부대의 병사 7명이 그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실제로 노리고 있었을 지휘관을 끝내 찾아내어 죽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령 표적이었던 장교를 직접 사살하지 못했더라도 이 총격 사건은 그 지휘관이 전장에 내보내야 할 병력의 상당 부분을 한 번에 제거해버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야쿠셰프는 여전히 체포를 피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소수의 러시아 매체들은 사건 현장에 수사 당국이 출동했다는 사실 정도만 언급할 뿐 범행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역시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에게 지금 자국 군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현실, 즉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만큼이나 효율적으로 러시아군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2024년 여름 다른 러시아 병사 하나가 역시 동료 병사 7명을 죽인 혐의로 법정에서 2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병사는 다른 러시아 부대의 막사에 수류탄을 던졌고 그 폭발로 7명의 러시아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카미안카 기지에서 벌어진 사건과 희생자 숫자가 같다는 점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섬뜩한 평행선을 이룹니다. 노바야 가제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수류탄 투척 사건의 가해자는 드미트리 로보비코프로, 그는 23년짜리 엄중 교도소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군 계급을 박탈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7명의 목숨값으로 부과된 벌금은 겨우 7만 루블이었습니다. 한 명당 1만 루블, 미화로 약 132달러 정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푸틴 정권이 자기 병사들의 목숨에 매기는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싸다는 사실입니다. 로보비코프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술에 취해 저지른 충동적 범행이라는 설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에 비하면 야쿠셰프의 경우는 훨씬 더 명확한 동기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총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준비된 복수의 행위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야쿠셰프가 포로 교환 후 재계약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전과 같은 부대에 배치되기를 원했고, 그 이유는 자신을 학대한 지휘관과 동료들에게 잔혹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분석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군 내부에 깊이 자리 잡은 도덕적 부패를 그대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에게 복수를 위해 총을 겨누는 새로운 현상의 확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신호다. 이 평가는 과장이 아닙니다. 이 매체가 지적한 도덕적 부패는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 군대 곳곳에서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기 지휘관을 향해 총을 겨누지는 않은 병사들조차 이 부패와 잔혹함에 깊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이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복수에 눈이 멀어 자기 지휘관을 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의 형태가 그 독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터를 떠나 러시아 본토로 돌아온 병사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전쟁이 끝난 뒤 돌아온 참전용사들이 자국 사회의 폭력과 범죄를 확산시키는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벌어졌던 그 악몽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가 과거 아프간 전쟁을 치른 뒤 어떤 후폭풍을 겪었는지 상기시키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불길한 평행선을 지적합니다. 유럽정책분석센터 CPA가 2022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 전쟁에서 돌아온 러시아 병사 수천 명이 전쟁 후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이 전쟁을 국제적 작전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자국 사회가 떠안았습니다. 귀환 병사 가운데 약 60%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빠졌고 약 75%의 가정이 전쟁 후 파탄을 맞았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전쟁 트라우마에 휩쓸려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피하기 위해 아프간 때 국제작전이라는 말을 썼고 지금은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무엇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크렘린이 자국민에게 진실을 숨기기 위해 만든 말장난일 뿐입니다. 푸틴의 입장에서 훨씬 더 불길한 평행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시 아프간 전쟁 이후 러시아 사회에 폭발했던 범죄의 파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2024년 4월 기사에서 1년 사이 러시아 현역 군인들의 범죄 유죄 판결이 폭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2023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현역 러시아 군인은 113명으로 2022년의 13명과 비교해 9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BBC는 그로부터 몇 달 뒤 추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BBC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돌아온 러시아 병사들에 의해 러시아 시민 최소 242명이 살해됐고 22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통계가 작성되던 시점, 우크라이나 점령제 안에서도 러시아 병사들의 폭력은 폭발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모스크바 타임스는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병사 2명이 만취 상태로 총기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종의 살인 행각을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리코시우카와 포도칼리니우카라는 인근 마을들을 오가며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러시아군을 가리지 않고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임명한 아브리코시우카 마을의 행정수장도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두 병사가 마을에 정착해 살겠다는 요구를 거부당한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집의 주인과 주민 3명이 사망했고 2명의 보안 요원도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도 다시 희생자 숫자가 7이라는 점입니다. 이상하리만큼 반복되는 이 숫자는 러시아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집단 살해의 흐름이 단순 우연이 아닌 고착된 패턴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러시아 본토로 시선을 돌려보면 상황은 더 어둡습니다. 디펜스24가 8월에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러시아 당국이 집계한 중범죄 및 특히 중대한 범죄 건수는 33만 3,251건으로 지난 1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 증가입니다. 살인과 중상해 같은 범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 병사들이 직접 관여한 치명적 혹은 준치명적 사건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최소 750건에 달합니다. 이 모든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자국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다시 사회로 돌아오거나 다시 군대로 복귀해 복무를 이어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재적응 장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는 병사든 혹은 다시 계약을 맺고 전선으로 돌아가는 병사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군대가 몸에 새겨 넣은 폭력을 자신들의 사회와 동료들에게 되돌려주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분노, 복수심. 이 세 가지가 러시아가 현재 만들고 있는 새로운 세대를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세대는 푸틴이 통제할 수 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살인자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집단 총격 사건만 보더라도 러시아는 지금 당장조차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섬뜩한 흐름이 러시아 군대 안팎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표면적인 설명은 간단합니다. 누구는 복수심에 차 있었고 누구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어디까지나 표면에 떠오른 얼음 조각에 불과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그토록 깊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고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술에 의존하며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지휘관들이 자기 부하들에게 보여주는 잔혹함 그 자체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12월 4일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폭력의 배경에는 내부적인 잔혹성으로 정의되는 군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러시아 병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평이나 잠깐의 주저 같은 사소한 불복종만으로도 자신들의 지휘관에게 고문과 굴욕, 심지어 처형까지 당한다. 이 매체가 인용한 2025년 10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 동료를 죽이거나 심각하게 폭행한 러시아 병사는 확인된 인원만 101명입니다.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101명이 거의 예외 없이 장교 또는 지휘관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지금까지 언급한 집단 총격이나 복수 살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러시아 군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처벌의 연장선, 즉 일종의 집행이었습니다. 어느 병사가 술을 마셨다거나 명령 불복종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 다툼이나 부하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것과 같은 이유로 지휘관들이 부하를 직접 처형한 사례가 줄줄이 포착된 것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이 조사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수치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하를 죽인 지휘관들의 평균 나이는 40세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충동적으로 벌인 범죄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군대에 몸담아온 전문 군인들입니다. 누구보다 냉정해야 할 이들이 이제는 군대라는 조직이 구조적으로 허용해온 잔혹함을 스스로 체현하는 행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이 가운데 최소 5명은 크렘린으로부터 러시아 연방 최고 영예인 러시아 영웅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한 평범한 병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폭행하고 심지어 동료를 죽인 장교가 오히려 국가로부터 최고의 훈장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그 병사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고통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 고통을 준 가해자는 영웅 대접을 받는다는 냉혹한 메시지만 남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병사가 어느 순간 총을 들고 지휘관을 겨누는 일이 과연 그렇게 놀라운 일일까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더 빨리
더 많이 터지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가디언도 이 데이터에 주목해 추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매체는 자기 부하를 죽이거나 심각하게 폭행한 러시아 지휘관 101명이 최소 150명의 러시아 병사를 죽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한 명이 여러 병사를 처형한 경우였습니다. 이 숫자 역시 러시아 군대 내부에 뿌리내린 잔혹함이 개인 몇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 패턴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러시아 당국은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렘린은 러시아군 안에는 어떠한 기강회의도 어떤 심각한 폭력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측의 공식 설명 속에서 이런 문제를 가진 쪽은 항상 우크라이나 군입니다. 푸틴 정권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이 자국 병사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너무나도 러시아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벌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실제로 자기 병사들을 고문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쪽은 러시아 지휘관들이며 그런 잔혹함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러시아 병사들이 지휘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령 크렘린이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러시아는 이 문제를 전체 군대로부터 떼어내어 예외적인 사건으로 축소하려 할 것입니다. 101명의 가해 지휘관과 장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70만 러시아 군인, 그리고 전선을 거쳐갔다가 다시 빠져나간 수많은 예비역에 비하면 작은 숫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런 식의 변명을 신뢰할 만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입장조차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잔혹함이야말로 러시아 군대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군대에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이름이 붙어있는 비공식 관행이 있습니다. 바로 디에도부시치나입니다. 직역하면 고참들의 지배 정도로 옮길 수 있는 이 단어는 실제로는 신병에 대한 조직적인 가혹 행위와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 관행은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이른바 군대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뒤에도 이 문화는 살아남았고 러시아는 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겉으로는 이를 뿌리 뽑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교들의 폭력과 부하 살해 사건은 결국 디에도부시치나가 극단적인 전시 상황 속에서 본색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이미 2020년 2월 기사에서 러시아 군이 10년 넘게 디에도부시치나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소개된 2018년 4월의 한 사건은 그 실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 신병이 부대 훈련 도중 AK 소총으로 스스로 머리를 쏴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젠 파호틴이었습니다. 파호틴은 군에 입대한 뒤 내내 집요한 괴롭힘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생활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상급자들은 그에게 벌을 주겠다며 그의 이마에 남성 생식기를 뜻하는 욕설을 칼로 파새겼습니다. 이 굴욕과 고통 끝에 그는 훈련장에서 스스로 방아쇠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군대가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철저히 비인간적인 훈육의 철학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욕과 폭력이 일상화된 조직에서 언젠가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도이체 벨레는 11월 15일 기사에서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2020년대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가? 이 매체는 러시아군의 잔혹 문화가 단지 일부 부대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정신분석가 알리나 푸틸롭스카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잔혹 행위의 피해자는 신병과 말단 병사들만이 아닙니다. 이런 폭력을 저지르는 상급자들 역시 그 위에 또 다른 상급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상급자들은 그들에게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리고 부대에 꼭 필요한 보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끊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의 우월감과 무적 이미지를 과시하지만 그 내면의 좌절과 분노는 결국 더 아래 계급을 향해 폭력으로 분출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러시아 군대는 이 격언을 극단적인 형태로 실현한 조직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폭력과 모멸감이 계급마다 한 번씩 걸러질 때마다 더 비틀린 형태로 아래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물이 아래에서 다시 위를 향해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풀려난 뒤 다시 부대에 자원 입대한 야쿠셰프의 집단 총격은 바로 그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는 우연히 무너진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나라가 자신을 부러뜨릴 때까지 구부려 놓은 끝에서 결국 반격에 나선 병사였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쿠셰프는 복수를 위해 총을 들었지만 그의 총구는 우크라이나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포로로 잡았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아니라 자기 편 장교와 병사들을 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바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부대 배치를 노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러시아 군대의 참상입니다. 러시아 병사들 상당수에게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기 부대 막사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견딜 만한 삶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에 투항한 러시아 병사들 상당수가 처음에는 처형을 두려워해 끝까지 저항하다 결국 포로가 되었지만 막상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큰 충격을 받는다고 전합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지옥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협약을 따르며 포로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식사를 주고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포로 교환 현장에서 찍힌 사진과 영상만 보아도 양측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포로 교환 장면을 보면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가족에게 전화하고 국가를 합창하고 자유를 되찾은 기쁨으로 서로를 끌어안는다. 반면 러시아 포로들은 몸을 뻣뻣하게 굳힌 채 불안한 표정으로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많다. 적국의 포로 수용소가 자기 부대보다 더 인간적인 곳으로 느껴지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현재 러시아 군대가 어떤 조직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포로 교환을 통해 돌아온 병사들은 단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는 병사가 아니라 체제의 거짓과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크렘린이 내세우는 선전문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배신감은 종종 피를 요구합니다. 지금 러시아 곳곳에서 벌어지는 배신과 집단 총격 사건들은 이런 병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푸틴은 전선에서 폭주하는 병사들만 상대하면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발밑을 바치고 있던 장군들 가운데서조차 푸틴이 만든 전쟁이 첫날부터 실패였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등을 돌리는 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군대 속에서 푸틴이 그토록 강조하던 규율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공허한 메아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